치명적 충돌로 한 10대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와 변호인들은 비로 인해 붐비는 육상 경기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충돌은 오스틴 베트카프가 칼에 찔려 사망하고 카멜로 앤서니가 종신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왜 20대는 육상 경기에 칼을 가지고 왔을까요? 비로 경기가 지연된 동안 그 텐트 안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오스틴 매트카프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에 대해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미스터리가 서서히 드러나며 우리는 법정에 있습니다. 러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 시작 전에 저희 파트너이자 스폰서 칼칼치를 소개합니다. 미국 최대 예측 시장인 칼칼치에서 실제 사건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 코드 OPC를 사용하면 $10 거래 시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칼치의 P2P 거래 방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 계약을 사고팔며 다른 사용자와 직접 거래합니다. 주식 거래와 비슷합니다. 라인은 여러분을 상대로 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로 텍사스 상원 당선자에 대한 거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탈라리코가 현재 4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50 거래가 정확한 예측일 경우 $122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 변할 때마다 언제든지 포지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서 이익을 확정하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칼실은 CFTC 승인을 받았고 연방 규제를 받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칼시 앱을 다운받고 코드 OTC를 쓰면 $10 거래 시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KALSHI 칼시. 다음을 거래하세요. 자, 오늘 텍사스주가 카멜로 앤서니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대가 오스틴 맥카프리 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해당 사건의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코트TV의 코디 토마스가 이번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가 직접 영상을 받고 잠시 후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재판을 보도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판사가 이번 재판에 카메라나 오디오,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 언더케이스와 콜TV의 코디 토마스 계속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저가 또는 전을매도지 질환하들 저희 언더케이스와 코디 토마스를 계속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법원 밖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는 모두 진술을 듣기 전이었고 콜린 카운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댈러스 외곽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약 200명 정도가 법원 밖에서 이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안에는 자리가 27석밖에 없습니다.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진술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배심원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의 중심이 된 데에는 인종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육상대회에서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심원단의 인종 구성도 분명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배심원단은 총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이 배심원단은 아시아계 여성 3명, 중동계 여성 1명, 그리고 유색인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이 배심원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머지 배심원단은 모두 백인 남성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3명이 사건에 편견이 있고 카멜로 앤서니를 유죄로 원치 않는다며 배심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600명 이상의 잠재적 배심원들을 심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설인 질문 중 하나는 10대 청소년에게 유죄 판결과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카멜로 앤서니가 바로 그 10대 청소년이고 그는 오스틴 매트카프라는 또 다른 10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그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는 법원 밖에서 앤서니를 봤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법원 주변 도로가 차단됐고 카멜로는 카메라를 피해 법정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법원 내부와 재판 촬영, 생중계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디와 같이 직접 재판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건 모두 진술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사건의 타임라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작년 4월 2일에 일어났고 텍사스 프리스코에서 열린 지역 고등학교 육상대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메트칼프의 고등학교와 카멜로 앤서니의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교가 이 육상대회에 참가한 학교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로 인해 이 육상대회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 버스로 돌아가거나 천막 아래로 갔을 겁니다. 카멜로 앤서니의 고등학교엔 천막이 없었고 오스틴 메트칼프의 고등학교엔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멜로는 오스틴 메트칼프의 고등학교 천막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건 진술이 매우 다르게 전개됩니다. 검찰 측은 메트칼프 팀이 카멜로 앤서니에게 천막 아래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카멜로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카멜로가 천막으로 간 이유는 여자친구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변호인 측은 오스틴 메트칼프와 그의 쌍둥이 형제가 카멜로를 알아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멜로는 자신이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큰일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검찰 측은 카멜로가 천막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가게 해봐 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스틴 메트칼프가 카멜로에게 다가가서 나가라고 말했을 때 둘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카멜로 앤서니가 오스틴 메트칼프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인 이른바 살인 무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것이 접이식 칼이었고 그 칼이 이미 펼쳐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칼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멜로 앤서니가 그 칼을 쓸 이유를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을 카멜로가 오스틴 메트칼프를 도발해서 대립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제 변호인 측의 입장은 다시 한번 검찰 측이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카멜로가 정당방위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틴 메트칼프가 공격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스틴이 카멜로에게 먼저 신체적으로 접촉을 했고 카멜로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칼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로 찌른 후에 카멜로는 도망쳤습니다. 검찰은 그가 칼을 버리고 도망친 사실이 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가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군중 속에 섞이려고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변호인 측은 카멜로가 자신을 방어하다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경찰이 올 때까지 한 코치에게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자 나는 혐의자가 아니다. 내가 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것이 카멜로가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카멜로가 오스틴 메트칼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카멜로가 목숨이 위태롭다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카멜로가 오스틴 메트칼프를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변호인 측은 사건의 전개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카멜로가 혐의라고 할 것도 없어. 내가 한 일이야. 고 말한 사실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카멜로가 이 다툼에 연루됐음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이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 검찰이 처음부터 제기한 큰 의문은 이 재판 내내 따라다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왜 한창 주중에 고등학교 육상대회에 참가하는 17살 소년 이 칼을 가지고 다녀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곧 변호인 측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인 측은 모두 진술에서 카멜로 앤서니를 살인자가 아닌 좋은 아이로 보이도록 하려 했고 배심원들에게 그의 선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식축구팀의 주장으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체스를 즐기고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검찰이 주장하는 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증인 진술이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은 사건 당시의 감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콜트TV의 코디 토마스가 오늘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지켜봤습니다. 코디, 오늘 911 신고 전화가 재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감정적인 증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모두 진술이 끝난 직후에 이 사건의 감시 영상이 공개됐다는 점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크리스. 5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감시 영상은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장 안에 있는 가로등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굉장히 넓은 화각으로 촬영됐거든요. 첫 번째 준이는 포렌식 영상 분석가였고 영상을 분석하고 향상하려 했어요. 원본 영상을 봤지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우리는 영상을 확대했어요. 그 분석가는 모든 향상된 부분을 보여줬고 우리가 봐야 할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 그림자 효과와 하이라이트 처리를 했어요. 어떤 뚜렷한 특징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검찰 측도 영상을 재생하기 전에 그 점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옷차림을 보고 관심 인물, 즉 카멜로 앤서니와 피해자인 오스틴 매트카프를 식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카멜로가 구금된 후에 공개된 사진들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영상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지만 기대만큼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주유소 CCTV 영상처럼 화질이 거칠고 확대하면 더 심해요. 멀리서 보면 화질이 나아 보여요. 하지만 확대하면 모든 사진이 그렇듯이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모든 일이 벌어진 텐트는 볼 수 있어요. 카멜로 앤서니가 오스틴 매트카프와 그의 친구들이 텐트에 도착하기 2분 전에 텐트 아래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분 반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노란색 메모리얼 고등학교 텐트 아래 사람 형체들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게 처음 밀친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스틴 매트카프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밀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25, 30명의 아이들 이 관중석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심 인물인 카멜로 앤서니가 관중석을 달려내려가 텐트가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으로 달려가서 다른 코치인 크리스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영상은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황을 그려줍니다. 이 모든 일은 오전 10시 2분쯤 트랙 대회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법정엔 카메라가 없고 하루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변했다는 것도 압니다. 곧 이 사건을 목격한 코치 증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파도 봤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카멜로 앤서니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매트카프 가족 바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이 아주 작아서 크리스 좌석이 60, 65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각 가족이 15명씩 들어올 수 있어서 총 30명이고 저희 같은 언론인이 9명 있어서 39명,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약 45석 2차 있었고 일반인에게는 25석만 허용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확히 27명의 일반인이 입장할 수 있었던 걸로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는 매트칼프 가족, 다른 쪽에는 카멜로 앤서니 측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상과 여러 코치, 증인들의 감정적인 증언을 보며 카멜로를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는 한 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요. 그게 정당방위로 판명되든 살인으로 판명되든 과실치사로 판명되든 어쨌든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다소 담담해 보였습니다. 별로 감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는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고 영상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스틴 매트칼프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모든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지만 15분마다 한 번씩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곤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론 그곳에는 압도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쪽을 번갈아 보면서 여기서 주장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냉정함이 있었고 예상대로 매트칼프 쪽에는 분명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무게와 카멜로 앤서니가 평생 감옥에 갈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재판을 취재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 가족들이 겪고 있는 마음고생과 그들의 생각도 함께 떠오릅니다. 현장에 있었던 코치들, 즉 목격자들의 증언에서 오늘 정말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고 방금 법정에서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들은 모든 것을 아직도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감정이 북받쳤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당신에게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에게 감정이 북받쳤던 순간은 크리스, 여러 명의 코치와 운동부 트레이너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모두 그날 대회에 있었고 모두 다른 학교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같은 학군 코치라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오스틴을 도울 때 어떻게 참여했고 소란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등 각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크리스에게 마지막으로 증언한 증인은 조슈아 레드먼드라는 코치였습니다. 그는 수비 코디네이터이자 육상 코치로 고교 스포츠에서 축구와 육상 모두 담당했습니다. 그는 리버티 고등학교와 함께 육상 대회에 있었고 그 학교 텐트는 사건이 발생한 메모리얼 고등학교 텐트에서 약 20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 초반에 밝혀진 것은 그가 14년간 이라크에서 복무하며 3번 파병을 다녀왔고 죽음을 목격한 100% 장애 참전 용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3번이나 폭발 사고를 겪었고 2번은 험비 차량에서 1번은 집에서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참혹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거기 서서 다른 코치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비명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상황을 이해합니다. 맥캡 가족과는 관련 없고 학교 미식 축구로 맥캡 쌍둥이를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가 그쪽으로 가보니 어스틴이 관중석 펜스 쪽에 주저앉아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데 어스틴이 누군가에게 난 칼에 찔렸어 라고 말했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코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손에서 피가 흐르자 즉시 자켓을 벗어 상처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스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뒤로 넘어가는 걸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감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크리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이 코치는 10년 넘는 전투 베테랑으로 죽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 어스틴은 어느 순간 숨을 멈췄어요. 맥박도 없어졌죠. 그래서 그는 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코치는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스틴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한 코치는 911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이라고 부르는 호흡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스틴은 911에 전화하는 코치를 올려다봤어요. 그 코치는 여기서 세상을 떠나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숨이 시작되는 거죠. 911에 전화한 코치는 얘가 다시 숨쉬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증언대에 있던 코치 레드먼드는 그게 끝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예전에 마지막 숨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게 단순히 숨쉬기 힘들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평범한 숨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기를 꺾거나 희망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 희망을 가졌어요. 911 통화에서도 오스틴, 나랑 함께 있어,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심폐소생술 중 마지막 숨소리를 듣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911 통화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리스, 방금 법정을 나서기 직전이 가장 감정이 북받쳤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힌 메모를 읽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의 혼란과 이게 고등학교 육상대회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전투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가 방금 칼에 찔린 젊은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배심원단은 어땠나요? 저는 그냥 911 신고 전화가 재생되고 오스틴, 버텨 라는 그 설명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감정이 북받쳤을 때 배심원단의 표정은 어땠나요? 그래서 물론 하루 종일 이런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단은 남성과 여성으로 고르게 나뉘어 있었어요. 또한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거나 시선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감정을 본 순간은 911 통화 도중에 배심원 중 몇몇 남성들에게도 휴지가 건네져야 했던 때였어요. 크리스. 그 통화는 아마 10분에서 12분 정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코치, 테이어 코치가 들렸죠. 그는 증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그가 통화하며 칼에 찔린 아이가 있는데 다른 학교 학생이 했대요. 그 아이는 모른다더군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전화로 신고 접수 요원과 통화하던 코치가 말하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모든 고함 소리,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틴, 제발 버텨라는 외침이 더 크게 들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크리스, 정말로 리드미컬한 흉구 압박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말하고 있었는지 그 목소리가 그냥 관중석에 부딪혀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배심원 쪽을 바라봤는데 2~3명의 남성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물론 몇몇 여성들은 얼굴을 2손에 파묻고 있었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소리를 낼 정도로 크게 울진 않았지만 감정이 배심원단 전체에 확실히 퍼진 게 보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변호인 측도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카멜로 앤서니가 오스틴 메트카프를 찔렀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살인이었냐는 거죠. 오늘 있었던 많은 반대 신문에서 사람들이 목격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변호인 측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카멜로 앤서니가 오스틴 메트카프에게 했다고 알려진 일에서 나오는
엄청난 감정의 폭풍을 견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크리스, 아시다시피 변호인 측은 이 감정적인 증언 동안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이 점은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변호인 측 변호사가 모든 증인에게 꼭 했던 질문 중 하나가 텐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치들 대부분은 경쟁 스포츠의 코치이고 육상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육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갓 텐트가 일종의 라커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NBA나 NFL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라커룸이 있고 선수들은 서로의 라커룸을 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텐트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아는 친구를 보면 안녕 잘 지내라고 인사할 수는 있지만 텐트 안에서 같이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변호인 측은 증인마다 계속해서 우천으로 지연된 상황, 즉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카멜로 앤서니가 다닌 센테니얼 고등학교만 그날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는 증인들에게 센테니얼 고등학교에 텐트가 없었던 걸 아셨나요? 라고 계속 물었죠. 그리고 증인들은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답했죠. 그러면 그는 이어서 학생이라면 비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증인들도 그건 타당한 판단이네요. 아무도 비에 흠뻑 젖고 싶진 않으니까요 라고 답했죠. 그가 모든 증인에게 빠짐없이 질문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 질문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 질문이 1급 살인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크리스는 오늘 이 감정적인 증언들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어떤 부분에 집착하거나 공격적으로 굴지는 않았어요. 네, 흥미로웠던 게 계속해서 언급됐던 게 바로 이 텐트와 관련된 육상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왜 카멜로 앤서니가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오스틴 매트카프가 카멜로 앤서니를 그 텐트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증인 중 한 명은 빈센트 후퍼로 또 다른 코치이자 미식축구 감독이었습니다. 많은 코치들이 헤리티지 고등학교에서 육상도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직후에 카멜로 앤서니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앤서니가 오스틴 매트카프를 찔렀다고 의심받는 사건 이후 그가 도망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가 자신이 한 일을 알고 그것이 살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인지, 그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인지입니다. 아니면 그가 자신을 방어하는 상황이었고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빈센트 후퍼가 카멜로 앤서니에 대해 말한 것 중에서 오스틴 매트카프를 찌른 직후 카멜로 앤서니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눈에 띄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후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크리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카멜로가 후퍼에게 도착하기 전의 순간들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게 바로 후퍼가 증언하기 전 증언하던 코치였어. 참고로 이 코치들은 모두 다른 학교 출신이고 그녀는 운동 트레이너이자 여자 선수 코치 중 한 명이었어. 다른 상대 학교 여자 육상팀 코치였어. 그녀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무슨 소란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녀는 CPR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스틴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 그녀가 그쪽에 갔을 때 아이들이 저 아이가 오스틴을 찔렀어 라고 하며 그를 가리켰어. 그래서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지목했어. 이봐, 그녀가 그에게 뭐라고 했고 카멜로가 멈췄어. 그녀가 멈추자 후퍼 코치가 옆에 있었고 그녀는 후퍼 코치를 보며 아이들이 오스틴 매트카프를 찔렀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 카멜로 앤서니를 보내지 마세요. 후퍼 코치는 찔렀다니 무슨 말이에요 라며 당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몰랐다고 했어요. 그저 소란스러운 소리만 들었다고 했죠. 그는 학생들이 달려가는 걸 봤고 학생들이 칼부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그는 바로 옆에 서 있던 카멜로 앤서니를 바라봤고 그냥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둘이서 트랙을 걸었다고 했어. 그리고 후퍼 코치는 그를 바라보며 너 누군가를 찔렀구나 아들아 라고 말했어. 그러자 카멜로가 대답했지. 그가 나한테 손을 댔어요. 알잖아요. 그가 나한테 손을 댔어요. 네, 제가 그를 찔렀어요. 그리고 후퍼 코치는 그를 바라보며 만약 그 아이가 죽으면 오늘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러자 카멜로가 다시 그를 바라보며 그 애는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 그리고 후퍼 코치는 그래,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죽는다면 이라고 말했는데 후퍼 코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카멜로가 울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냥 계속 걸었어. 그리고 후퍼 코치는 카멜로의 감정이 진심이라고 느꼈다고 했어. 그는 그게 어떤 꾸며낸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카멜로는 정말로 울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가 말한 건 매우 사적인 순간이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인생 최대 실수를 저지른 17살 아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이 인상 깊었어, 크리스. 그가 말한 친밀함 때문이야. 그는 2025년 4월 이후 인생이 달라진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어. 그래.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의 현실이 어떨지 말이야. 물론 오늘은 카멜로 앤서니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날일 뿐이야. 코트TV의 코디 토마스가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
그 안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가느라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좋아. 왜냐하면 법정 안에 카메라를 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네가 우리의 눈이고 귀야. 항상 시간 내줘서 고마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불러줘서 고마워 크리스. 여기 오게 되어 기뻐.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카에서도 스트리밍 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